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모르면 기적이죠. 근데 원리를 알면 물론 이게 미세하고 눈에 잘 안 보이는 특징이 있을 뿐 저는 원리가 선명해요.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형입니다. 한의사이자 가족 상담 전문가로서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 병원장입니다. 암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본 건 한 8년쯤 됐고요. 그 전에는 암을 비롯하여 만성 난치병 환우 본 지는 한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안타까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름 엄청 애를 많이 쓰고 고생하시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정확한 방향이 아닌 쪽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암 치료를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정확한 방향이냐인데요. 그걸 진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스승이신 손자병법의 손자가 정확히 얘기해 주셨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인데요. 이 내용은 암 치료에도 정확히 일치하는 문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이라는 상대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암은 생활 습관병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하루 이틀 한두 달이 되는 일은 아니로구나.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정확히 세우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본질을 치유하는 건데 이거를 외부의 어떤 물질이나 시술이 전부 해결해 준다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한 방향에 대한 대응이 아닌 식으로 애를 쓰다 보니까 잠시 아무 덩어리가 줄어든 듯 하지만 내성이 생기고 재발되고 전이 되면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암이 우리가 무서운 이유는 전 세계의 사망률 1위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그 사망률의 90%가 재발 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발 전이만 안 된다면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근데 왜 덩어리가 다 없어졌다고 했는데도 재발 전이 될까를 봤더니 그 핵심 가장 근본적 원인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암의 씨앗 또는 뿌리까지 못 갔기 때문이다. 이고 그러니까 다시 암의 본질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암의 본질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한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제일 많이 들고요. 이거를 좀 알리는 일을 제 소명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의료인들과 같이 토론할 때도 그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암을 예방하는 것과 치료는 전략이 달라야 한다라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의 그 훌륭한 명언을 상기하게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암이 예외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 당시에 히포크라테스가 있었을 당시에도 암이라는 질환은 감지되어 있었고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이미 만들어지는 암도 반드시 습관을 바꾸면 고쳐진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명제적 선언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증적으로 그런 사례와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 있는가 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많은 사람이 들어도 긴가민가 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의 이 말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암 환우만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을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저는 몸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이 3기, 4기, 대학병원에서는 3기, 4기의 경우에 완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 생명을 좀 연장하는 것의 목표입니다 라고 환우한테 아주 딱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뭐 정직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3기, 4기 환우분들이 뭐 한 95%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인데 최근에 한 5년 동안의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면 그거를 뭐 중증 등록이 해제됐다라고 해서 암 환우분들은 그게 마치 졸업장 받는 기분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약 23% 정도 5년 완치를 거쳐 6년, 7년, 8년 잘 지내고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매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더 높은 확률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 그런 치유 방법론 그리고 치유 공동체를 구성해서 해보니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정확히 맞다는 것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예, 뭐 꼭 한 분을 특정하기에는 아쉽긴 하지만 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잘 설명해 주는 사례여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분은 이제 간암 환자 4기이셨고요. 병원에서 좀 어려워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이제 눈에 보이는 수술, 항암, 방사선 그리고 여러 눈에 보이는 약물 이외에 눈에 안 보이지만 근원을 형성하는 마음의 흐름의 응어리나 이게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심신의학적 탐색을 해보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큰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의 형님이, 큰형이 매번 학교에서 늘 1등도 하고 그 당시 뭐 고시 공부도 해서 합격을 해서 아주 집안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형님만큼 학교 공부는 이상하게 잘 취미가 안 맞고 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적은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자랑이 되고 있는 큰형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해서 본인은 대신 식당 사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고 제일 잘 나갈 때는 큰 식당을 2개를 성공적으로 하고 거기서 벌리는 돈을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부모님이 이제 옛날 사고방식이 있으셔서 식당에서 성공한 거는 그렇게 막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으시고 칭찬의 말이나 고맙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고 늘 그 큰 형에 대한 자랑 그게 늘 섭섭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갖다 준 돈을 큰형님은 나중에 이제 고위직 공무원을 하다가 아예 이민을 해가지고 큰아들로서 부모를 돌보는 일은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오던 게 이제 잘 안 오고 그래서 온전히 부모님 돌보는 일은 본인이 다 했는데도 본인이 갖다 준 돈을 다 모아가지고 큰형님이 거기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 자금으로 다 붙여주고 근데 사업하는 것마다 망해서 계속 그 뒤치다꺼리를 부모님이 하는 걸 보니까 더 억울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불평을 했더니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억울함이 쌓여서 간경화라는 증상이 생겼고 조금 더 지나서 간암이 되고 4기까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의 그 암의 원인 중에 이게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탐색을 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나름 애썼는데도 고맙다, 너가 애써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도대체 이렇게 얘기도 안 통하니까 내가 부모보다 먼저 비참하게 이러다가 죽으면 그때서야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후회하고 감사와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을까라는 좀 엉뚱하지만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봤을까요? 했더니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짐승이 오열하듯이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뭔가 깊게 들킨 것 같은 느낌? 나도 내 무의식이 이랬을지 몰랐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네요. 제가 그런 속마음이 있었겠네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해 드리고 심신의학 또는 상담 원리에 의해서 뭐 역할극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듣고 싶은 말 다 듣는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이 그 응어리가 좀 풀리게 됐어요.
그 다음날 만났더니 벌써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한 50년간 바위덩어리를 안고 있었던 게 이게 내려간 것 같이 가볍고 편안하고 후련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부모가 이거를 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역할극을 통해서 하고 났더니 부모님한테 갑자기 뭔지 모르게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 내일은 꼭 다시 전화해서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계속 뭔 치료를 해도 점점 안 좋아진 쪽으로 가던 분이 갑자기 증상이 막 경양 표지자도 좋아지고 소화 흡수력도 좋아지고 하면서 치유되는 방향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를 제가 보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의 치료가 관측이 가능한 과학성이라고 하겠지만 그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고쳐준 것이 큰 흐름의 암 치유의 본질과 맞닿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 유명한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엉뚱한 시나리오를 짜기도 한다. 그거를 인생 각본이라고 그래요. 스크립트라고. 그 인생 각본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걸 풀어줄 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이론이고 그분의 임상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그 사례를 여기에 적용해서 그분의 치유를 도왔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그래서 저는 암 환우들이 겉으로 보이는 생물학적, 의학적 증상과 치료 원리는 당연히 포함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을 늘 탐색하는 게 암 치료에 진짜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한 사례입니다. 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어딘가에 적확하게만 쓰면 다 그 효용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그게 효용이 있는지만 알면 좋다. 모든 거에는 일리가 있다. 하나의 이치, 하나의 이로움은 있다. 그거를 보면 저는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3대 표준 치료라고 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이게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효용이 있고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동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3단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암은 전체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라고 유방 주변만, 간암이라고 간 주변만 해결하면 된다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이디어이겠지만 그렇게 했더니 얼마간은 정말 없어지는 것 같고 계속 체크해도 안 보이다가 이게 금방 또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경우를 자주 발견이 되는 이유는 이 암은 절대 국소성 질환이 아니고 전체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하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가지 질병의 합이다. 또는 만병의 황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닉네임이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3대 표준 치료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짧게 얘기해 보면요. 수술은 큰 덩어리를 제거해 주는 건데요. 이 덩어리가 크면 이게 한 번에 증식을 하잖아요. 그럼 2배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덩어리가 아주 작다면 증식해도 거기서 조금 더 큰 거지만 덩어리가 크면 그게 2배라는 건 엄청나요. 그 의학적으로 더블링 타임이라고 그래요. 2배가 되는 시간. 그래서 덩어리가 클수록 수술의 효용은 굉장히 커요. 아주 작았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 좁쌀이 100번 구르나 호박이 한 번 구르나 호박이 한 번 구르니 훨씬 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는 수술할 수만 있다면 수술을 하면 많은 시간을 벌게 돼요. 만약에 근본 치유를 한다고 해도. 근데 그 효용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게 잘라내도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볼 수 있는 0.5cm 이하의 작은 뿌려진 것 같은 씨앗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직 감지가 안 돼요. 그것이 다시 자라나는 일은 흔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효용이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이 효용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효용은 살리고 한계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지혜를 좀 열린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현재까지는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1세대 치료는 세포 증식 억제제라고 해요. 세포가 희한하게 아까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20살 이상이 되면 엄마 뱃속에 초기에 깃들었을 때처럼 10달 동안에 2조배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클 일이 없고 그 스위치가 꺼져 있는데 상처가 나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크게 칼을 뱉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상된 세포가 이게 몇 천만 개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엄마 뱃속에 초기에 숫자 빨리 늘리는 방식이 그때는 되게 욕이 나겠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아예 없애지 않고 스위치만 꺼놓은 거예요. 이 스위치가 다시 켜지면서 암이 되기도 하지만 암이 돼서 좋은 일이 없는데 아예 없애버리지 왜 스위치로 해놨냐면 상처 났을 때 빨리 그 손상된 수천만 개의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였죠. 세포 증식이 빠르게 되는 것을 촉진하는 안 좋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수술 후에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술 치료 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항암 치료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를 없애기도 하지만 주변에 빠르게 증식하는 것들을 없애는 메커니즘으로 항암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건강한 세포 중에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같이 손상시키는 게 최고 큰 약점이에요. 그게 그냥 약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우리 몸에 병이 있을 때 최고 기댈 만한 거를 면역세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황당하게도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분들은 아니 항암제가 면역세포를 죽이고도 암을 치료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모발 손상은 좀 포기하더라도 점막도 일부 면역 작용을 하지만 특히 T세포, NK세포 이런 면역세포를 죽인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더블링 2배로 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면 불가피하지만 쓸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면은 다른 형식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빠르게 효과적으로 우선 급한 거를 해결하는 데는 효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완해야 될 게 있다.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조금씩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강한 세포에 부작용이 심하고 부작용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치료도 그것이 적용하는 퍼센티지가 아주 작아서 그 외에 많은 분들한테는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 점이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죠. 방사선 치료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장점이 있어요. 곰새. 딱 받았을 때는 즉시 막 부작용도 덜한 것 같고 너무 짧게 되기 때문에 효용이 있긴 한데요. 이 또한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아까 말한 점막을 손상시키거나 이러면서 구토, 기운의 처짐, 오심, 피로 이런 것들, 면역을 손상시키는 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한 번 손상된 것들이 다시 재생되지 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해서 이것의 효용도 이제 국소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급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에는 조금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치료를 반드시 같이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저희가 해보면 통합되었을 때 부작용도 덜하면서 내성, 재발 전이가 덜하고 이미 있는 분들도 그게 잘 다스려진다는 뜻입니다. 우선 제일 꼭대기를 저는 우리 현대의학적, 서양의학적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걸 통해서 급환부를 끄는 것 그리고 그게 급격히 진짜라는 것을 막아주는 것 충분히 시간을 좀 버는 효과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그건 감사를 표해야 될 치료다라고 보고요. 1단계는 최대로 쳐도 30% 정도의 치료율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30%가 적은 게 아닙니다. 꿈의 숫자예요. 그것이 놓치고 있는 70%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간 단계에 복합 천연물 치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천연물에서 약을 추출했고 그거를 잘 뽑아서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단일성 그게 이제 현재 의학이기도 하잖아요.
천연물은 그것을 잘 농축한 것이 효과적이고 이건 원재료일 뿐이다라고 서양의학에서는 볼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암처럼 국소성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인 경우에는 천연물이 갖는 장점이 엄청나게 커요. 하나의 천연물 안에 수많은 성분이 있는데 그게 유효 성분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건 줄 알았더니 희한하게 이렇게 전체성 질환을 치료할 때는 그게 중요한 작동을 하더라 이거든요. 그래서 복합 천연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 치유하고 또 의학의 범주로 들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걸 훨씬 줄여줘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치료하니까 아까 첫 번째로 쳤던 현대의학적 항암제에 비하면 신속함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성을 줄이는 다중치료, 다중표적을 다스린다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약 50%의 전체성을 갖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3단계 제일 밑은 우리의 마음치유입니다. 마음치유고 생활습관치유입니다. 마음이다, 생활습관이다 하는 말은 눈에 좀 안 보이는 영역이죠.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하늘 같은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 과학적 상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하늘에 있는 것을 공기라고 표현했어요. 비일공자에 기운기자를 쓰죠.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는 기운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이렇게 찾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음 치유 같이 안 보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꼭 하늘에 비유하면 딱 좋아요. 하늘이 효용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저는 가끔 환우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은 막 바로 이렇게 눈에 생김새, 색깔, 먹으면 맛 이런 게 있으니까 효용이 있어 보이고 하늘은 무슨 효용이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숨 쉬고 있는 것이 효용이 있는데 이게 없어 보기 전에는 이게 무슨 효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마음이 그러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전체성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중에 하늘이 두 쪽 나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하늘이 두 쪽 난다고 표현해요. 하늘은 그냥 전체예요. 전체. 땅은 두 쪽을 낼 수 있잖아요. 깊이 파면 낭떠러지가 돼서 여기저기 못 건너가게 할 수 있지만 하늘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암은 전체성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전체를 치료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까 제가 30%, 50% 얘기했는데 이건 100%입니다. 이 토대를 갖춘 다음에 50%의 복합 천연물도 쓰고 그 바탕 위에 30%의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양의학적 치료법을 쓰면 훨씬 온전해진다. 저는 이렇게 3단계 치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것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암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는 만성염증이라는 표현으로 해요. 암세포 주변에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그 종양 주변의 미세 환경이 만성염증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이게 다른 좋은 약을 써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건강한 세포는 만성염증을 영양분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 암은 그 만성염증 상태를 오히려 자신의 증식 분열에 활용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전문 생물학적인 용어라면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세 가지입니다.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라는 게 처음에 독특한 특징을 보인 거죠. 이게 왜 이러지? 라고 봤더니 엄마 뱃속에 우리가 처음 깃들었을 때 수정란으로 우리는 하나의 세포였다가 그게 숫자를 엄청 늘려서 엄마 뱃속에 나올 때는 2조 개의 세포로 나옵니다. 가지고 한 20살까지 성장한다고 치면 나중에 37조가 돼요. 그러니까 약 18배, 20배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숫자를 안 늘려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에 2조 배만큼 늘리는 방식, 인식이 있는 이후로는 20살보다 60살이면 3배로 커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10달 동안에 한 개가 2조 개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방식을 단세포적 증식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한 마리 두 마리가 막 하루 저녁에 또는 막 몇 주 동안에 막 1억 마리가 금방 되잖아요. 그 방식의 증식 방식을 우리 생체도 몇 단계 모내기를 할 때 조그마한 모판을 짜가지고 키운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밭에다 심잖아요. 그런 방식을 써요. 요 방식을 쓴 것을 암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암의 원인을 아까 스트레스다, 또 뭐 탄 음식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37조 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네트워킹이 돼서 각자의 역할을 주고받고 협동하면서 하나의 기능을 해내는데 만약에 세포와 세포 사이가 고립돼 버리면 노폐물 정체로 그러면 대개는 보통 세포는 고립되면 죽습니다. 다세포 생명체는. 근데 혹시 안 죽을 수 없을까? 고립돼서도 살 수가 없을까라고 막 찾다가 엄마 뱃속에 처음에 깃들었을 때 단세포 방식으로 살았던 그 방식이 완전히 없애지 않고 어디 창고에 보관해 둔 거예요. 그거를 훔쳐와서 자신의 생명 유지에 활용한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하이제킹 했다고 그래요. 납치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생존에 적응한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말초 혈관이 좁아지면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돼요. 스트레스가 되면. 단세포적 고립의 상황을 만듭니다. 탄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세포가 그러면 죽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방식으로 하면서 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물질로서 암을 만드는 요소, 또 우리가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암을 만드는 요소를 총괄하는 원인을 거기서 딱 적용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암 재발 전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재발 전이의 주 원인을 되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암 줄기세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캔서 스템 셀이라고 해서 CSC라고 많이 하는데요. 스템이란 말이 직역하면 줄기라는 뜻인데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뭐로부터 기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양식 방식으로 보면 줄기가 기원하는 근원인가 라고는 보지 않아요. 동양식으로 말하면 씨앗이나 뿌리가 근원으로 인식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최초는 줄기이다 보니까 스템이라는 그 줄기라는 단어를 서양에서는 썼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캔서 스템셀을 동양식으로 말하면 캔서가 종양이란 뜻이고 셀은 세포란 뜻이잖아요. 종양의 뿌리나 씨앗이 되는 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하면서 재발 전이가 되는 것이 왜 됩니까? 깨끗하다고 했고 6개월, 1년 동안 깨끗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발 전이되고 막 갑자기 여기저기 퍼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환우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때 말하는 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암 줄기세포가 또 발동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암 줄기세포는 왜 안 보였을까요? 그게 아주 작고 땅속에 씨앗이나 뿌리는 땅속에 있지 않습니까? 씨앗은 특히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씨앗이 꿈틀거리고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세포를 죽이는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게 되게 항암제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것은 거기다 항암제를 한 트럭을 부어도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암 줄기세포는 기존의 항암제에 전혀 작동을 안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작으니까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깨끗합니다 라고 유지가 됐다가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증식해야겠다 하면 씨앗에서 막 퍼트려 나가지잖아요. 그때서야 발견이 되죠. 근데 발견된 것의 근본은 그 암 줄기세포, 암 씨앗세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발 전이의 주 원인입니다. 암 재발 전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암이 왜 우리가 무섭냐면요. 전 세계의 사망률 1위이기 때문인데요. 그 사망률이 언제 발생하냐면 재발 전이 되었을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재발 전이만 안 되면 암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재발 전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재발 전이를 막아야 되는 그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캔서 스템셀, 암 줄기세포, 암의 씨앗세포까지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암 줄기세포
암세포를 깨끗이 없애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기존의 항암제는 보통 세포와 달리 이상하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녀석한테는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점이 어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씩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암의 씨앗은 왜 생겼을까? 그 근원의 환경을, 그것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전이 재발을 막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봤더니 노폐물 정체, 저산소, 저체온 환경이 되면 그것이 점점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거를 없앨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암 줄기세포 그리고 암의 재발 전이를 막거나 이미 있는 것도 다스릴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뜻입니다. 암이 좋아하는 환경과 싫어하는 환경은 각각 어떤가요? 암이 좋아하는 환경은 암세포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암세포는 간세포종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마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텐데요. 이 세상 생명체는 단세포 생명체가 있고요. 다세포 생명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다세포 생명체입니다. 약 37조의 세포가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맡고 서로 네트워킹 협력해서 하는 생명체란 뜻인데요. 어떤 노폐물 정체가 되면서 주변과 네트워킹 소통하는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것이어서 예전에 역할 하나만 주로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혼자 모든 생존을 다 해야만 되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교육하는 선생님 역할만 했는데 농사 짓는 법도 몰라요.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죠. 혼자 있으면. 그런데 그 혼자 있으면서 생존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단세포적으로 생존하는 방식을 터득한 게 암세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단세포 생명체의 대다수는 저산소이고 이럴 때 잘 생존하게 되어 있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단세포의 많은 경우가 저산소 환경에서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단세포 환경을 만들어주면 암세포는 좋아해요. 단세포 환경이란 저산소 환경, 저체온 환경, 그리고 주변하고의 이렇게 고립되고 그게 만성염증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그 염증은 일반 정상 건강한 세포는 영양분으로 쓰거나 이러기 어려운데 암세포는 거기서 자신이 생존하고 증식하는데 그걸 뽑아 쓰는 특별한 방식으로 증식하고 생존하는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징을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저체온, 저산소, 노폐물 정체 환경, 이걸 그래서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은 만약에 그게 환경이 없어지면 산소 공급이 잘 돼버리고 산화, 산소가 있으면 우리가 불을 확 낼 때 산소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을 끌 때 산소를 딱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따뜻해져요. 산화가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환경이 되면 암세포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암을 잘 만들지 않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면 산소가 잘 공급되고 체온이 잘 공급되고 주변 세포하고 잘 네트워킹을 이렇게 해서 서로 각각의 역할을 해서 분업을 하기 좋은, 분업의 의미는 소통이 잘 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 분업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면 암은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거나 또는 암세포가 희한하게도 원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됐듯이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암 발병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암은 국소성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이다가 암의 상식으로 알아야 돼. 두 번째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암은 생활습관병이다. 암은 국소성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이다. 그런데 심리, 마음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늘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하늘은 안 보이지만 작동을 하잖아요. 우리 생명에 하늘이 없으면 공기가 없어서 산소가 없어서 바로 직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고 얼른 실감이 안 나요. 있지만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인은 아까 말한 전체성 질환인 암을 100% 다스리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토대가 되는 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브루스 립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세포 생물학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DNA는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물학 상식으로는 생물학적 어떤 메커니즘, 움직임, 어떤 기능의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 DNA가 그 역할을 하더라. 유전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간다. 그 관찰과 통찰은 맞는데요. 거기서 한 칸 더 나아가 봤더니 이 DNA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마음의 파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속적인 원인이더라를 밝힌 게 이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브루스 립턴 교수의 발견이고요. 이분은 그래서 미국의 여러 암학회나 이런 데서 단골로 초청되는 유명 강사이시고 학자이고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그 DNA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암을 우리 유전자가 변이된 질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이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과학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만만치 않은 유전자가 어디 하나 빠져버리거나 이런 경우, 하나는 유전자의 표현형이 뭔가 뚜껑이 씌워져 버렸다. 이런 경우예요. 그거를 메틸레이션이라고 의학적 용어로는 표현하는데요. 뚜껑이 씌워진 경우예요. 또는 스위치가 꺼져 버린 경우예요. 근데 스위치, 뚜껑 이런 단어는 결정적이거나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위치를 다시 이쪽으로 하면 되고 뚜껑은 다시 내려놓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인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브루스 립턴 교수는 생각, 감정, 의지를 잘 조절하면 유전자는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치유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치유를 해보면 이게 단순히 뇌내망상이거나 이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암이 좋아하는 저산소 환경도 심리적 요인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예, 해결할 수 있죠. 암이 저산소 환경을 좋아한다는 뜻은 저산소 환경에 잘 생존하고 번창하는 게 주로 단세포 생명체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구도 저산소 환경일 때는 이 지구의 단세포 생명체가 거의 주종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구의 환경이 바뀌면서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다세포 생명체가 이제 주를 이루고 단세포 생명체는 땅속이나 산소가 부족한 쪽으로 다 숨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 절멸하지는 않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혈관 중에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 확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면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저산소가 되고 저산소가 되면 산소라는 게 우리가 불낼 때 쓰는 거잖아요. 저산소 저체온에는 아까 같이 단세포 생명체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원래 다세포 생명체에 있던 건강한 생명체는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안 죽고 해보려고 여기저기 찾다가 저산소로도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하이제킹, 납치해 오듯이 이렇게 살아남은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후성 유전학이 암 치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제 유전학이라고 하면 우리 불과 한 3, 40년 전에 그게 유전병이래, 유전이래 이러면은 얼른 느낌이 어쩔 수 없는 거네. 숙명이다.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다. 이렇게 주로 인식이 되다가 후성 유전학이란 말은 나중에 완성이 되는 유전학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부모로부터 어떤 소인의 유전을 물려받았더라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있기는 하지만 발현이 안 되고 되고를 결정하더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좀 발전하고 있는데요. 암 치유에 있어서도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암에 유전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발현이 안 되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크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막 70%, 80%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90%라고까지도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중에 한 90%는 후천적 요소를 잘 관리하면 부모로부터 그 유전자 소인을 가졌더라도 발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희망이고요. 후성 유전학적 요소로 발현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활 습관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우리의 마음가짐, 음식, 수면을 어떻게 생활 습관을 만드는지, 또 호흡을 어떻게 깊게 하는지, 또는 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게 후성 유전학적에서 주로 연구하는 주 제목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만 잘 온전하게 다스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의 95%는 근본 치유가 된다는 희망을 불러주고 있는 게 후성 유전학적 발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나쁜 습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우리가 습관이라는 말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여서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쉽다는 것은 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인데요. 내가 가진 습관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란 말, 이렇게 말을 바꾸면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요. 무의식적 반복 패턴을 말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습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습관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오히려 너무 모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습관을 내가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자신을 좀 객관화해 관찰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들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를 알게 해보려고 나도 모르게 쓰는 단어나 이거를 나도 모르게 쓰니까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적어보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 최소 10명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또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주로 자주 쓰는 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알려줘봐 해갖고 한 10명 거 모아보라고 해요. 그러면 되게 막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러는구나 그랬네 이렇게 그때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등잔밑이 어둡듯이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쓰는 언어를 첫 번째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자세나 동작이나 비언어적인 것들도 있어요. 너는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오른쪽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얘기해. 주먹을 꽉 쥐면서 얘기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탐색이라고 하는데 탐색해 보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적, 무의식적 뭔가 실마리나 응어리가 찾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탐색하는 것, 요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나한테 익숙한 곳을 좀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익숙한 곳에 늘 있으면 그게 미세하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낯선 곳으로 가 있어 보면서 한 100일 정도 100일 이상 있어 보면 그때서야 예전에 익숙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를 객관화하는 힘을 그때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암이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까짓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무의식적 반복 패턴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진지해지다가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때 비로소 좀 낯선 곳으로 떠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생활 습관병이란 말이 이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래요. 그걸 하면 진짜 뿌리까지 근원까지 치유되겠네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환자에게 자세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아까 언급 중에도 우리한테는 머리, 가슴, 배가 있다.
머리를 그냥 선명한 의식, 세밀하게 그 상징물이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작은 차이까지를 세분화하는 그런 머리의 의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슴에 감정의 영역이 있죠. 느낌의 영역. 근데 머리카락만큼 세세밀하게는 아니지만 느낌도 몇 가지 분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머리카락만큼 세분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가면 조금 더 깊어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요 아랫배 영역이에요. 아랫배는 깜깜한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없기는요. 이게 있고 오히려 생명에 직결해요. 그것이 우리가 뭐 유전자이거나 이런 거고요. 아까 혈압을 조절하는 거, 체온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여기 막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이런 건 의식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요만큼 되다가 조금 덜 되는 거를 한 며칠 일했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혈압이 170, 200, 250인 거는 바로 직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안 느껴질 뿐 없는 게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생명의 메인 바디를 이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자세 습관입니다. 자세 습관 중에서 우리는 지금 그걸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제가 지금 머리의 생각, 가슴의 느낌, 그리고 아랫배의 무의식은 생명의 메인 바디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세 가지를 이루고 있다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생각 많이 하고 감정 많이 느끼다 보니까 요 아래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시하거나 그쪽에 주의를 주지를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머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세, 가슴 쪽에 많이 힘이 들어가는 자세는 생명의 원리에서 그게 오래되면 생명의 정반대로 갑니다. 생명의 메인 바디인 요 배꼽 아래쪽으로 주의가 많이 토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토대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중병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배꼽 아래에 주의를 둘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생명 시스템의 세 분야에 제대로 된 질서를 키우고요. 특히 암처럼 습관병, 무의식 이 병은 그거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진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무엇인가요? 예, 암 환자의 안 좋은 자세를 그냥 크게 말하면 배꼽 아래쪽에 허리, 다리 뭐 이쪽에 배꼽 아래쪽에는 내 주의가 전혀 가지 않고 늘 머리 쪽, 어깨 쪽, 가슴 쪽, 등 쪽 이쪽으로만 주의가 가는 자세. 걸으면서도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고 자꾸 뭘 보고 뭐를 막 느끼고 이렇게 되는 자세를 보면 주로 자세가 좀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하체가, 허리가 반드시 서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세는 생명력이 아주 멀어지는 자세이고요. 근원이 되는 생명력의 토대가 되는 그 무의식이 바탕이 되는, 우리가 무의식이 우리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 기초가 무너지면 선명성은 있지만 10% 이내인 이것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생명 전체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일정 부분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효과적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3단계 얘기를 했을 때 단일 성분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가는 효과가 이제 단일 성분 화학적으로 그걸 추출한 현대의학, 약, 또 항암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또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 빠르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전체성은 좁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 우리가 뾰족한 치료라고 하죠. 빠르고 강하고 효과적인 것 같지만 전체성은 좀 부족한 거죠. 조금 뭉툭한 것은 빠르고 신속하지는 않지만 좀 넓은 영역을 다스려요. 그 뭉툭하기가 중간쯤이 음식입니다. 이걸 이제 천연물 또는 복합 천연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할 암은 유전자까지 가야 되는 것이어서 전체성 질환이어서 그 3단계를 모두 하자는 거죠. 신속한 장점이 있지만 전체성은 좀 약한, 그러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가는 항암 단일 성분의 약물 엔드, 그 다음에 그 중간 정도 넓이도 갖고 효용을 갖는 음식,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그 측면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는 이제 한의사로서 음식하고 그런
그 개념적 특징을 같이 갖는 게 한약입니다. 일부는 한약과 음식이 이렇게 겹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음식보다 더 약효 성분이 강한 것은 이제 한약으로 치고, 음식처럼 강도가 약간 약하면서 약효를 발휘하는 건 음식의 범주에 들죠. 그 두 가지가 다 복합 천연물이 갖는 넓은 범위와 그리고 좀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넓게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항암 성분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서양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중에 과연 유효 물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뽑아내고 농축해서 밀도를 높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자라는 논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 작동하니까 빠르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해낸 질환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의학의 많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효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 난치병에 있어서는 현대의학이 그렇게까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낸 이유도 또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되고 있어요. 뾰족하고 날카롭고 신속하다는 점이. 그렇게 보면 지금 폐암 환자를 치료하는 실험을 했을 때 암 환자에게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희한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다들 오히려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안 좋아지나 하고 계속 해볼 수는 우리 실험 윤리상 할 수가 없어서 중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녹황색 야채에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을 추출했는데요. 녹황색 야채 전체를 섭취했더니 다시 회복이 되고 효과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일 성분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영리하고 효율적이고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암이라는 병에는 오히려 이게 거꾸로 가는, 핀란드 쇼크라고 표현을 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음식과 관련한 권유사항이 바뀐 거예요. 전체로 먹어라. 일부 추출 성분만 먹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바뀐 거죠. 그 점을 이해하면 아까 암의 본질이 전체성 질환이다 라는 거하고 딱 아구가 맞아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는가도 중요할까요? 우리가 입안에 뭐를 넣으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제 생물학적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입안에 넣었다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창자가 이렇게 꾸불꾸불 하니까 입에 넣으니까 안 빠져나오니까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좋겠지만, 만약 뭐 위장이나 소장대나 이게 우리 내장기관이 반듯하면 입에 넣으면 바로 항문으로 뽕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 바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곳의 첫 번째 관문이 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이것을 우리 몸 안으로 최초로 들이는 기관이다, 이렇게 통상 표현해요. 외국인들 뭐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전염병이 있는지 테러 분자인지 출입국 관리소에서 검역도 하고 신분도 조사한 다음에 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을 출입국 관리소 같다고 표현해요. 우리 몸 안으로 들여도 좋을지 아닐지.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소장이 그 역할을 해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할지 아닐지를. 요점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소장에서 그게 안전하고 좋다라고 흡수를 해내야 우리 거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노폐물로 남아요. 그럼 그 노폐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 에너지가 막 쓰이고, 또 그 노폐물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 노폐물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안 먹는 맛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잘 흡수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 건강한 일반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약 70%를 흡수하고요, 한 30%가 노폐물이 남는 구조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암 환우를 비롯해서 좀 만성 난치병 환우분들은 30%가 흡수되고 70%가 흡수가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이 더 심해지면 흡수율이 더 적어져요.
그러면 70%가 흡수되고 30%이 노폐물이면 그 흡수된 거가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래도 잃는 것보다는 그 노폐물은 또 처리하느라고 에너지가 들잖아요. 얻는 게 많으니까 그나마 이득이 있지만 30%가 들어오고 70%가 노폐물이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몸 전체로 보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래서 덜어는 암 환우들이 막 기력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단식요법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기운도 빠지는데 뭐든지 먹어서 기운을 내야 되는데 단식을 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먹을수록 오히려 많이 나빠질 수 있다니까요. 흡수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 점이 우리가 입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다 흡수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착각 때문인데요. 흡수율이 중요하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필요한 거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음식이 흡수가 잘 되는 방식으로 그게 소위 말하는 발효가 흡수되기 좋게 전처리 하는 거예요. 또 먹을 때 음식 습관 중에 오래 씹으면 잘게 쪼개고 또 침이 섞이고 하면서 흡수되기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암 환우들은 처음에 오면 음식 먹는 습관부터 교육하고 훈련시켜요. 평상시 같은 막 10분, 15분에 후라닥 먹던 거를 30분, 1시간 동안 오래 씹어서 음식이 그냥 죽이 되듯이 하듯이 삼켜서 먹으라고 해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발효된 음식, 또 오래 씹는 거, 그리고 아까 소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장이 그 검역 시스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소장이 잘 활동해야 되는데 소장의 본질은 여기가 따뜻해야 제 기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소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 소장은 배꼽 주변 아랫배 여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건 물리적으로 이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마음으로도 좀 느긋하고 평화롭고 안정될 때 이 아랫배가 좀 따뜻해집니다. 이러이러한 요건들, 뭐 정신적인 것, 음식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잘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암 환자에게 호흡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의학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전자의 표현형이 변이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 유전자의 표현형이 변이된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유전자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안 느껴지잖아요. 뭐 EGFR 유전자가 방금 전에 메틸레이션 됐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 이상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나 그게 변이된 것이 안 느껴진다고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90%의 영향을 미치고 생명에 직결되고 정말 조금만 이렇게 틀어지면 바로 사망할 수 있게 하는 그 중요한 것의 토대가 되는 무의식적 습관은 말 그대로 무의식적이어서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무의식의 잘못된 걸 고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막 바꾼다고 무의식이 잘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인데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이 자율신경을 그 중간 다리로 봐요. 자율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자율신경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를 다스리는 단 하나의 신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율신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의식적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호흡이다. 이게 지금 현대과학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틀어졌다 해서 생기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이라고 현대과학에서 인정하는 것은 호흡을 제대로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바꾼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호흡이 가슴으로 호흡을 한다든가 윗배로 호흡한다고 하는 것을 배꼽 아래로 깊게 내리고 또 한 호흡이 너무 빠르지 않게 좀 길게 아랫배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 지금 말한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추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면역력이 최고도로 올라간다. 이 자율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라고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이완하고 안정하고 휴식하고 뭔가를 탁 받아들이고 이럴 때 또는 고요하게 생각으로부터 좀 차분해지는 명상할 때 활성화되는데요. 그 부교감 신경의 불균형이 암 환우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감 신경, 이건 이제 자율신경의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자율신경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 신경이라 해도 좋아요. 그 방법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현대의학에서 인정하는 것은 호흡 습관입니다. 호흡 습관을 배꼽 아래에서 차분하게 안정되게 길게 심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습관. 다시 말하면 하루 이틀 한다고가 아니라 그게 무의식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한다면 몸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암 환자의 통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통증, 페인. 이거는 아무튼 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고요. 통증과 관련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아직은 미지의 세계에 숨어 있는 우리는 그 통증의 본질의 일부만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단순하지는 않아요. 어떤 신경을 건드리니까 아픈 거지 뭐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통증과 관련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영어로 pain이라는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ffering, 우리가 그걸 막 고통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막 지옥 같은 느낌의 agony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통증, 고통, 뭐 고뇌라고 할게요. 이 3단계가 있는데요. 통증은 단순한 신호예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아까 고통, 고뇌까지 이어지면서 고통이 이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감정이 붙어버려서 그래요. 나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이런 감정이 붙어버리면 너무너무 강력하게 힘들어지고요. 거기에 이러면 나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인가? 이제 얼마 생명을 유지할 날이 이렇게 생각까지 붙어버리면 고뇌가 돼버려요. 그거하고 독립적으로 통증을 바라보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통증은 우리 몸에 왜 생길까? 통증은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막힐락 말락 할 때 우리 몸은 굉장히 강한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무릎이 엄청 아파. 그러면 우리의 주의 집중이 무릎으로 다른 거 막 한눈 팔고 있다가도 이리로 온전하게 쏠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의식 집중을 보내면 우리의 혈관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보내면 혈관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넓어지면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져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다른 거 하다가 온전히 배에만 온 집중을 기울이면서 막 소리도 이게 이제 공감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 아픈 자리에 온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을 기울이면 그쪽으로 기운이 가면서 기운을 따라 혈액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원리가, 생명 원리가. 혈액이 따라가면서 좁아진 통로가 넓어져요. 산소 공급도 돼요. 그러면서 통증을 보낼 신호가 없어지면서 사라져요. 통증은 두 경우에 생깁니다. 넓어진 게 이렇게 막 막힐락 말락 할 때 강렬한 통증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완전히 막히면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칼로 찔러도 아무 통증이 없어요. 그러다가 막혔다가 이렇게 막 열릴 때 엄청 아파요. 그럼 아까 이렇게 막힐락 말락 할 때 아픈 거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일 때 아픈 거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막힌 거가 막 뚫릴 때 아픈 거는 좋아지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같이 중립적이다. 좋아질 때도 안 좋아질 때도 그저 주의 집중을 그쪽으로 기울여서 좁아진 통로를 넓혀달라는 같이 중립적인 신호일 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이고 나는 이제 글렀다 큰일 났다라는 감정이 붙어버리거나 아유 이제 포기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마음까지 고정관념을 해버릴 때 이제 이게 더 큰 문제로 만들어진다 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우리한테 오랜 고정관념은 큰일 났다. 내가 더 나빠지나 보다. 아이고 잠깐 죽을지 몰라. 이게 막 바로 자동으로 링크가 되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보십시오.
통로가 막힐락 말락 하니까 이쪽에 주의 집중을 주면, 어텐션을 주면, 주의 집중을 주면 넓어지니까 주의 집중을 이쪽에 주라는 그냥 단순한 신호일 뿐이구나. 알았어 하고 딴 데 주의 안 두고 이쪽에다가 주의를 두마. 하나 알려줘서 고마워 하고 그쪽에 주의를 두면 되는 단순한 신호이고요. 우리 생명을 건강하게 하려고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이지, 아이고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벌 주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린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 얘기가 많은 사람한테는 처음 들어본 말일 수도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반신반의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카이스트의 조광현 교수님이 난치병이라고 하는 삼중음성 유방암을 그나마 치유가 잘 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 세포로 이렇게 바꾸게 한 실험을 성공했고요. 또 대장암 세포를 일반 건강한 대장 세포로 바꾸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분의 얘기와 여기에 내용의 핵심은 이 건강한 세포였던 게 암세포로 가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것을 했더니 암세포는 무조건 없애야 될 적으로만 생각했던 게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더라는 뜻이에요. 원래 암세포는 외부 생명체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암약하고 있는 세포가 아니고 원래 우리 세포였던 게 조건이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가 되니까 어떻게 불가피하게 살아남으려고 일시적으로 시스템을 바꾼 세포였듯이 그 환경 조건을 바꾸었더니 다시 건강한 세포로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를 실험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유명 학술지의 표지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기도 한 것이죠.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일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을까의 그 원인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근본 원인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 원인을 바꾸어 주니까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이 뭔고 하고 봤더니 왜 이렇게 다세포 생명체인 우리가 고립되게 되었을까? 그게 긴장되면서 주변과 주변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긴장하면 좁아지잖아요. 그것의 긴장의 요소를 알아차려서 늘 좀 이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러면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그러면 주변에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다세포 생명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적으로 단세포적으로 살아남아야 될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 방식을 포기하고 다시 다세포 생명체의 방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력하는 바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미 있는 노폐물을 정화하는 음식 치료, 또 그것이 계속 만들어지는 주변의 에너지 파장의 환경은 뭐냐면 긴장이에요. 그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할 수 있는 심리 치유, 그리고 늘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노폐물을 남기게 되는 인스턴트 음식들 좀 줄이는 방식, 그리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 등을 생활화했더니 이 원리가 생활 속에서 병원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암 환우도 소생하게 되는 결과를 낳더라라는 뜻입니다.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유전자는 무엇인가요? P53 유전자는 암 치료하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유전자입니다. 여러 가지 암 중에 약 60% 경우에 P53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단일 원인이 60%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관심사이거든요. 그래서 P53 유전자의 별칭이 스탑 유전자입니다. 스탑. 뭔가 암의 기본적 특징은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멈춤 없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숫자를 늘린다는 뜻이에요. 단순 분열 증식. 그런데 P53은 뭔가를 스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세포 자살을 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세포 자살이란 말이 듣기에는 좀 섬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전투하다가
큰 부상을 입은 전우가 있는데 다른 전우들이 부상을 입어서 잘 못 걷는데 약간 후퇴해야 되고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가 어려워. 그래서 다른 전우들이 그 친구를 그 동료 병사를 같이 하려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경우. 그럴 때 그 부상 입은 전우가 나는 이미 늦었으니까 나 돌보다가 너네들도 다 몰살한다. 나 포기하고 가란 말이야. 막 이렇게 외쳐도 그럴 수 없어. 우리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살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 때문에 같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슬프지만 아름다운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것처럼 P53 유전자는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세포 자살시키는 작동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세포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는 주먹이 이렇게 갈래가 안 지고 둥그런 채로 있다가 요 사이사이가 우리가 손가락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야 여러 기능을 하잖아요. 이게 막 쏘니면 어려우니까 요 사이사이의 세포가 자살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세포 자살이에요. 그래서 5가지로 나뉘는. 이렇게 하듯이 뭔가 살려보려고 했다가 안 되면 주변의 영향을 폐를 안 끼치고 자살을 하더라. 그걸 아포토시스라고 해요. 세포 자살. 우리 생명체가 37조 세포가 그 많은 세포가 전체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전체 시스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요소예요. 그거를 담당하는 세포가 P53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걸 멈추기도 하고 전체를 위해서 불가피할 때는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P53 유전자가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막혀 있는 것을 털어내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P53이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의 물질도 있고 삶의 태도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돕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치료하려고 하는 원리이고요. P53을 활성화하게 하는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활동적으로 지금 연구 중이고요. 저도 주 관심사로 있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도 늘 전체와 함께하는 훈련, 전체를 다 아우르는 훈련이 되면 그 에너지 파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우리의 각각의 세포도 그 파장에 공명해요. 공명이란 말 아시죠? 같은 파장으로 이렇게 진동수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희한하게 P53 기능이 잘 되면서 건강한 세포는 건강한 세포대로 이렇게 된 세포가 스스로 세포 자살을 하더라. 근데 세포 자살은 세포 괴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포 괴사는 항암제가 그 점을 좀 아쉬워하죠. 세포 독성은 그냥 확 파괴시켜가지고 이러면 죽기는 하지만 막 염증 물질을 옆으로 뿜으면서 옆에도 약간의 불편함을 남겨요. 근데 세포 자살은 희한하게 이게 점점점 스스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리가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라고 입이 크다고 표현하는 상징적으로 걔가 딱 먹기 좋게 주변에 불편함을 안 끼치고 딱 먹어서 그걸 재활용하기 좋게 그래서 세포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죽는 거가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반갑지는 않지만 전체 시스템을 위해서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떤 물질로서 천연물로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한 세포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의식적 훈련, 마음의 훈련을 하면 그 파장에 맞는 P53이 활성화가 되더라. 심신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 환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되게 와닿는 질문이십니다. 몸에 안 좋다고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봤어도 막 먹고 싶고 땡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피자다, 아이스크림이다 이런 것이. 그럴 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저는 권유합니다. 우리가 막 먹고 싶은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 아름다움이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뭐를 충족하려고 아이스크림이 땡기는지 뭐를 충족하려고 피자가 땡기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조금 깊이 이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피자가 먹고 싶었다.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피자가 먹고 싶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지만 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결국 이런 거죠. 피자가 맛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또 왜 맛있을까요? 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맛있으니까 맛있지. 이지만 사실 거기에 피자를 먹었을 때 링크된 것들이 많아요. 막 왁자지껄하게 활력, 재미, 즐거움, 막 신남, 막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링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자 하나를 먹는 거에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가치와 충족되는 게 같이 막 붙어 있는데 무의식적이다 보니까 피자만이 그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핵심 요소가 이거라는 걸 알면 이 방법 말고도 방금 그걸 충족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게 풀고 나면 피자가 희한하게 그렇게 안 땡겨요. 아이스크림이 덜 땡겨요. 진짜 중요한 건 충족을 하면서도 그 방법 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옛날에 익숙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덜 땡기게 되는 방식. 이제 이거를 저희가 훈련하고 그렇게 실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안 땡기는 이유는 그게 이제 익숙치 않아서인데요. 이제 그거를 우리 머리 수준, 가슴 수준, 배 수준, 아까도 머리, 가슴, 배 얘기를 했으니까 머리 수준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좋기 때문에요 했을 때 약간 의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그 마늘이다 이것이 갖는 치유 원리 그리고 그것이 내 감정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지를 잘 이해하고 체험을 일부 하게 하면 그게 또 확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의식도 있고요. 가슴에 감정의 원리를 공부하고 하다 보면 좀 더 그것에 대하여 고정관념으로 가졌던 틀이 좀 무너지면서 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희한하네요. 옛날에는 이게 나는 영 싫어하는 음식인데 그런 원리를 머리로도 이해하고 가슴으로도 좀 다른 워크숍을 통해서 느끼고 났더니 이게 이렇게 괜찮은 음식이었는데 옛날에 내가 왜 싫어했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우리 워크숍을 해보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파동으로 암을 없앨 수 있나요?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브루스 립턴 교수가 DNA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오히려 생각, 감정, 의지가 그 DNA를 움직이게 하는 더 능동적 요소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생각, 감정, 의지는 파동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뇌파로, 심전도 이게 파동을 보잖아요. 그 파동이 첫째, 전체성을 가져요. 파동은 여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릴 때 가장 근본적 치유를 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실험들이 있는데요. 도깨비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 통증. 그러니까 뭔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둘째 손가락이 잘렸다 합시다. 그런데 꽤 많은 환우분 중에 지금 둘째 손가락이 잘렸는데 둘째 손가락 끝이 계속 간지럽다고 호소를 해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경우를 내 주변에서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너 왜 이러니? 정신이 이상해졌다. 정신 차려. 잘렸는데 어디가 고기가 아플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이거를 도깨비 통증이라고 표현해요. 팬텀 페인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눈에 안 보이는 요소를 해봤더니 여기에 눈에 안 보이지만 잘린 자 이외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이게 또 오래 있으면 사라지는데 그 파동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 파동이 자신한테는 가렵다, 아프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파동의 감각을 느낀 거죠. 아, 눈에 안 보이는 요소도 중요하게 역할을 미친다. 그리고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아까 하늘이 전체를 감싸듯이 오히려 전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연결해 보는 이유입니다. 파동을 통해 암이 치유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제 아까 암의 본질, 암이라는 그 질병의 본질은 표면적인 병은 아닙니다. 표면적인 병이라면 인간의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최고의 난치 질환이라고 보고 있지 않겠죠. 깊은 질환인데요. 깊다는 얘기는 우리가 깊은 바다 이러듯이 깊다는 얘기에 바로 연결되는 건 잘 안 보인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도 줄기도
가지도 꽃도 열매도 잘 보이지만 이것을 다 만들어내는 것은 뿌리이고요. 또 그것의 근원은 씨앗이죠.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죠. 선명한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 뿌리와 씨앗을 다스리면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뿌리가 사방 1m로 가지가 다 뻗어 있어도 뿌리를 하면 전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은 100가지 질병의 합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0가지를 어떻게 다 합니까? 뿌리를 다스리면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다스리려면 안 보이는 영역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듯이 파동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거를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TV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MBC에서 축구를 하고 SBS에서 연속극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 얼굴 모양도 있고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V가 알아서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근데 우리 화소라고 하잖아요. 색깔이 있는 화소가 막 모여갖고 형태도 만들고 움직임도 막 움직이는데 이걸 누가 만들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눈에는 그냥 TV 화면이 만드는 걸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이거는 방송국에서 보내는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파동이 우리의 물질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는 학문의 분야가 있는데요. 사이메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577MHz를 해보면 작은 입자들이 그 모양 따라서 이렇게 막 동심원이 됐다가 또 723 마이크로 헤르츠를 캐보면 또 다른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태는 눈에 안 보이는 파동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구조일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점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각각의 우리 몸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효소, 단백질 이런 거는 생물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소나 단백질은 제일 중요한 게 구조라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렇게 기하가 있으면 이렇게 딱 작동하면 이게 또 돌아가고 또 여기서 또 돌아가고. 근데 이 구조 꽉 물리는 이게 이렇게 어지러져 버리면 이게 못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구조를 결정하는 게 파동이라고. 파동을 주면 이게 이렇게 펴졌던 게 굽혀지기도 한다. 그거를 결정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방송국의 파동이듯이 우리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그 두 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이미 우리 TV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를 깜빡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이걸 무시하거나 없다고 착각하지만 중요하게 작동해요. 마음 치유는 꼭 필요한 바탕이에요. 암이 좋아하는 고혈당 상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이 좋아하는 고혈당 상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은 단세포 방식으로 뭔가 활동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37조의 다세포 생명체의 방식으로 활동한다. 아까 언급하기를 엄마 뱃속에 한 10달 있을 때는 단세포족 같이 빠르게 숫자를 늘렸다가 한 20년 동안 그거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로 늘렸다가 그 이후로는 숫자를 안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 속도 조절 방식이 작동하는 반면에 단세포 생명체는 그냥 계속 숫자를 막 빠른 속도로 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고혈당 상태입니다. 단세포들이 숫자를 빨리 늘리는데 대부분의 단세포 생명체들은 혈당이 많을 때 강력하게 그거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다세포 생명체보다. 그래서 혈당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단기간에 훅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그 영향이 암세포 쪽으로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계속 성장하는 것은 좀 억제시키고 건강한 세포, 면역세포를 포함하여 이게 돼서 균형을 이루고 나중에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우위를 점하고 또는 우리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환경을 자꾸 바꿔주면 암세포가 옛날의 방식을 포기하고 건강한 세포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경우까지 그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당장 건강한 세포, 암세포가 성장하는 조건을 정확히 알면 그걸 개선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세포는 산소가 별로 필요 없이 영양분, 그 영양분 중에서도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당, 고혈당 상태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세포도 혈당이 필요하지만 대신 좀 천천히 흡수되는 방식이면 좋은데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거의 다 암세포 쪽으로 가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혈당 음식을 한꺼번에 빨리 훅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음식 종류도 고르고 또 먹는 방법도 이 앞번에 오래 씹는다도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소 없이 당분만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젖산 발효대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우리 생명체, 우리는 37조 세포가 정말 고도의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좋아하는 방식, 그거를 일부 써요. 불가피할 때. 그 방식을 암세포, 단세포 생명체가 하이제킹, 납치해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예 없애버리면 암세포가 아예 그냥 살 수가 없을 텐데 위급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걸 얘네들이 이용하는 건데요. 그 위급한 상황이 뭐냐면 긴장될 때, 긴장되고 급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늑대나 막 호랑이가 확 갑자기 뛰어들면 거의 반사적으로 내 할 수 있는 전 속력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를 산소와 영양분 두 개를 합쳐갖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조금 크게 보면 하늘의 기운인 공기, 호흡, 산소, 땅의 기운인 땅에서 나온 물질의 영양소, 이걸 두 개 갖고 에너지를 만든다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급하면 산소를 들이쉬고 영양분하고 합칠 새가 없어요. 숨도 안 쉬고 이미 있는 영양 물질만 갖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방식이 작동해요. 그때는 산소가 필요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걸 젖산 발효대사 방식이라고 그래요.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그거를 자꾸 쓰다 보면 그 방식에 익숙한 게 단세포 생명체예요. 단세포는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대부분의 단세포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서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산소 부족한 쪽으로 숨어들었고요. 우리 몸 안에도 여러 미생물들이 살잖아요. 근데 미생물이 물론 안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그 중에 단세포적인 것들이 저 밑에 장에 많아요. 그 장은 되게 좀 저산소 환경입니다. 거기에 숨어있던 녀석들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숨도 쉴 데 없이, 숨 쉴 수 없이라는 표현이 다시 말하면 산소하고 영양분하고 합쳐서 에너지를, 그걸 산소 대사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의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급하다는 마음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한 세포보다는 주로 먹는 게 다 암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암을 키우는 쪽으로. 고혈당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너무 급한 거, 너무 빠른 거, 그거를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음식 중에서 지나치게 혈당이 많은, 그것도 또 인스턴트 같은 그런 음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암 치료에서 자율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암은 국소성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이라고 그랬어요. 폐암이라고 폐 부분만 어떻게, 위암이라고 위 부분만 어떻게가 아니라, 그래서 100가지 질병의 합이라고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스려야 돼요. 전체를.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우리 전체를 다스리는 단 하나의 기준이 뭘까요? 라고 하면 자율신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기둥이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invisible hand라고 하듯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미묘하기도 하고 깊다는 의미를 포함해요. 근데 그게 우리 몸과 마음의 전체 균형을 갖게 하는 굉장히 깊은 요소, 그리고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균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율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생각과 의지대로 곰새곰새 주먹을 3번 쥐었다 펴야겠다 할 때 내 생각대로 웬만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큰 불구가 아닌 이상. 근데 자율신경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갖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막 긴장해서 땀이 딱 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촌스럽게 땀나지 마 한다고 바로 그치지 않고 혈압을 쟀는데 190이니까 그러지 마 125 그런다고 탁 되지 않아요. 이건 내 생각대로 웬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기능이 우리한테 오히려 생명의 바탕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것, 자율적인 거가. 자율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의식적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자율신경은 그러면은 무의식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진 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호흡이다. 호흡은 우리의 의식으로 잘 조절이 어려운 자율신경의 균형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배꼽 아래까지 깊은 호흡을 천천히 할 수 있다면 지금 말한 이 부조화를 해결하는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암 사망률 77배 만드는 충격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77배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본 어떤 요인보다 가장 강력한 요인인데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암의 본질로부터 출발하면 딱 이해가 돼요. 암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뭡니까 하면 암은 생활습관병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쉬운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어렵겠네요 하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암이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생활습관이 그렇게 본질이라면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의 왜곡이 병을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습관이라는 말의 특성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나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습관을 대신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암의 치유를 결정하는 결정적 제1의 요소예요. 그거를 나름 실험으로 검증했더니 77배의 차이를 내더라. 이런 뜻이고요. 이거를 잘 연구하시면 이 병은 어렵다던데 저 의사선생님도 어렵다던데 할 때 실망할 일이 아니고 의사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은 내가 지고 있고요. 그거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조력자인 것이지 그분이 핵심이 아니라는 이 관점의 전환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하는 역할이 1번으로 중요해요. 굳이 얘기하면 70% 영향이라고 해도 좋아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30%라고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본질이 뭔지 엉뚱한 데를 가서 엉뚱한 헛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암이 낫는 환자와 낫지 않는 환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죠. 머리를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모으고 이게 여기에도 일리가 있고 저기에도 일리가 있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깊은 데까지 가는 좋은 방편일까? 그걸 우리가 지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영역에서 첫 번째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엉뚱한 방향에서 찾고 있으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방향을 알았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슴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 거는 약간 스테이트, 상태가 좀 달라요. 생각하고 감정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감정은 안 움직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어떤 같은 근원에서 출발했지만 상태가 달라요. 얼음하고 물같이. 여기에 감정의 응어리,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응어리라는 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그 어떤 이야기도 다 들리지 않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가슴, 배 중에 제일 힘이 센 곳을 요 가슴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예수님, 부처님 얘기도 다 소음같이 들려버려요. 그래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메인바디, 잘 안 느껴지지만 토대가 되는 이 메인바디인 배까지 내려가요. 무의식. 무의식이 의식보다 9배 힘이 세다고 하잖아요. 잘 안 느껴지지만. 근데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3단계를 우리가 좀 그것의 의미, 인식이 되면 처음에 머리로 방향 아는 것부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머리로 아는 거가 제일 편해요. 감정을 만나려고 하면 어떨 때는 엄청 기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해요. 직면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일 뿐. 유명한 명제가 있죠. 지도는 땅이 아니다. 지도 위에다가 건물 짓거나 콩 심고 팥 심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리얼리티의 세상으로 들어오려면 감정적으로 와야 돼요. 감정이 반가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여기를 용기를 내서 들어와야 돼요. 가슴 가는 길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직면을 하게 돼서 잘 하게 되면 여기가 그냥 뻥 뚫린 것 같이 엄청난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여러 가지 증상과 뭐 종양 표지자 등등 암의 크기 막 줍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유효기간이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커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는 무의식이에요. 습관이고요. 습관이라는 건 무의식적 패턴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것에 또 소홀히 하면 얼마간 좋다가 1, 2년, 3, 4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서 방심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될 때까지 이걸 목표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우리 생명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되게 무의식적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심장 뛰는 거, 온도가 체온이 뭐 50도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계속 되면 죽잖아요.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게 다 무의식적 패턴이에요. 그런 거는 의식으로 잘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의식으로 되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인간이 악으로 깡으로 그러다가 다 여기저기 막 혈압으로 터져 죽고 막 고온으로 막 타서 죽고 이럴까봐 걱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 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암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세 가지 특징을 알고 세 가지에 중요하게 거쳐야 될 관문,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머리로는 좀 여러 가지 것을 지혜롭게 아는 거고요. 가슴으로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좀 아프다고 가리지 않고 용기를 내서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은 끈기가 필요해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암을 극복하려면. 끈기는 습관은 하루 이틀이 안 만들어지고요. 한 달, 두 달이 안 만들어져요. 대신 근데 한번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보면 엄청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저절로 되니까. 그까지 방심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하려고 하는 분한테 우리는 머리, 가슴, 배의 존재이고 요 배가 힘이 제일 세고 배가 9배 힘이 세다. 근데 여기는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요 인식을 이해시키고 머리로 이해해도 도무지 실감이 안 나니까 몸으로 체득하게 하면 나중엔 결국은 알게 돼요. 아, 그렇네요.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무의식의 이걸 알게 되고, 이게 유전자도 무의식의 파장이에요. 근데 암은 유전자 질환이잖아요. 습관병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 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암 환자가 암을 극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뭐 이론이 아니라 암을 극복한 분들의 인터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보고 듣고 한 결과를 모아보면 뭐 검증이 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암을 겪으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한테는 너무 부럽고 또는 어떨 때는 약간 약올르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암을 겪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가 진짜 나답게 사는 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것을 다시 좀 표현한다면 암은 표면의 병이 아니고 중간 정도도 아니고 저 깊은 근원의 에너지, 무의식의 에너지, 유전자, 습관의 변이 질환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 내 온 마음과 몸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요. 그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치 짠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선명해요. 그전에는 내 무의식이 나한테 주 관심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 지냈다면
이제는 눈에 잘 안 느껴지고 귀에 잘 안 들렸던 나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무의식을 내 삶의 전체에 편입이 돼 있고 그거를 내가 주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분이 들고 몰랐던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의 감사함, 아름다움을 많이 느낀다고들 얘기하세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식이 몸에 좋다지만 섭취가 힘든 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시기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맛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면 맛이 없는 거는 사실은 인식을 바꿈에 따라 다르게 느껴져요. 아마누들 처음에 이렇게 심심하고 맛없는 걸 먹어야 돼요 하는데 정확한 원리와 이걸 이해하고 또 한번 체크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느끼면 와 이게 이렇게 신선하고 오래 씹으니까 깊은 맛이 나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서 내가 못 먹어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몸적인 상황 때문에 취할 수 없다면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을 치료하는 것에 5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암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습관인가? 1번이 호흡 습관이고요. 2번이 수면 습관이고요. 3번이 음식 습관이고요. 4번이 운동 습관이고요. 5번이 대인관계 습관입니다. 이걸 뭐 배점을 5개니까 20점만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이 내가 일시적으로 현재 상태는 못한다면 다 이뤄도 20점 손해일 뿐이고요. 80점이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고요. 또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걸 조금 깊이 들어가면 고정관념 때문에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게 맛없어서 나는 절대 못 먹겠어요. 이것이 진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의 고정관념 때문일 때도 많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것 말고도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내면 우리의 유전자는 지금 이 5가지 습관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기암이나 말기암이 사라지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모르면 기적이죠. 근데 원리를 알면 물론 이게 미세하고 눈에 잘 안 보이는 특징이 있을 뿐 저는 원리가 선명해요. 그 원리를 따르면 당연히 나았겠고 이분이 나은 이유는 정확히 알겠어요. 이렇게 저는 보는 건데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5가지 습관이 핵심입니다. 제일 쉬운 걸 우리는 주로 이제 첫 번째 음식 습관을 들죠. 예를 들어서 약도 일종의 먹는 거라면 음식일 수 있고요. 그 습관이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시작이고 제일 편한 시작이고 그런 시작이긴 하지만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아가서 운동 습관, 그 다음 2번째 쉬운 게 운동 습관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만만치 않아요. 호흡 습관, 수면 습관. 수면 나 잘 자려고 해도 수면은 매우 무의식적이에요. 오늘부터 잘 자야지 하고 막 이를 악물고 하면 잘 자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무런 것 없이 툭 내려놔야 되는데 이를 악무는 게 쉽지 이완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것도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잘 안내해 놨어요. 그런 지혜를 다 모으면 이제 방금 말한 호흡 습관, 수면 습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대인관계 습관입니다. 아까 나머지 4개는 나 혼자만 어떻게 해도 돼요. 근데 대인관계 습관은 혼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또 뭔가 화가 나고 긴장이 되고 이러면 또 아까 말한 이것들이 좀 또 영향을 입으니까 결국은 대인관계 습관도 뭐 100점 만점은 아닙니다. 적어도 장기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배우고 익히면요 훨씬 삶이 편안해져요. 이완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주 과목으로 보면 좋겠어요. 무슨 항암제를 해야 되는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조금 떠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은퇴학교에서 나온 여러 컨텐츠를 보면서 많은 기여와 역할이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보면서 뭔가 중요한 정보에 목말랐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어서 그 기여에 감사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도 물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내용에 문자 뒤에 말 뒤에 숨어 있는
싶은 의도가 잘 전달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제가 말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공부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암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사기, 암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답이 있고요. 그 답의 핵심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 반복 패턴인데요. 나도 모르게 하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암 치료와 더불어 엄청난 성장을 하시게 될 거예요. 삶에. 너무너무 그래서 대부분의 암 치유를 온전하게 한 사람들이 암이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었다? 암은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고통을 겪는 암 한우분들은 이 말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야구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